네, 안녕하세요. 다시 또 뵙습니다. 제 마지막 5세션 사회를 맡게 된 손열입니다. 저희 지금 5세션에는 이슈가 지금 저희가 이제 다루는 이슈가 몇 개가 있는데요. 인구 문제 그리고 대중문화와 정체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 1세션에서 4세션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구 공통 과제하고 상당히 그 연결된 그런 이슈였다고 본다면은 5세션은 한일의 상당히 한일만이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앞으로도 이제 다른 국가들도 나오겠지만, 그래서 한일 양국의 그 특유한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 분의 발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 바로 옆에 계신 한준 EAI 미래혁신연구센터 소장이시고 연세대 교수십니다. 인구 위기와 관련된 논의를 해주실 거고요. 제 그 옆에는 사가라 요시유키 선생님, API의 선임연구원이신데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와 인간 기계 협업이라는 타이틀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EAI의 박지수 연구원 계신데요. 청년의 대일 인식과 한일 협력의 미래, 이렇게 해서 세 분의 발표가 있으실 것이고, 마지막으로 지금 막 들어오셨습니다. 최슬기 교수님,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님께서 토론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은 여전히 한 50분 정도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아마 발표가 이제 하나가 더 많기 때문에요. 약간 좀 오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 세션과 마찬가지로 발표자분들께서는 12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고, 이어서 최슬기 선생님께서도 한 12분 정도를 토론을 해주시고요. 플로어에서 한두 개 정도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종의 종합 토론으로요. 다시 발표자 세 분께 마이크를 돌려서 말씀을 듣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준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준입니다. 오늘 저희의 큰 주제가 미래 세대 그리고 공통 과제입니다. 아마도 한일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지만은 쉐어하는 문제는 아닌, 어떻게 보면은 커먼은 아닌데 둘 다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마 인구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인구 문제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난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주로 해결보다는 적응의 측면에서, 아까도 애더프테이션을 잘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적응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볼까 싶습니다. 근대 사회에서 인구 변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아주 전통적인 인구 변천의 모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출산율과 사망률이 모두 높다가 사망률이 먼저 떨어지고요. 그러면 인구 과잉이 생기죠. 그 문제가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해결되는, 그게 일반적인 형태인데, 한국과 일본은 압축적 발전을 겪다 보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가 됐습니다. 물론 사망률도 인구 가장 오래 사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사망률은 천천히 떨어졌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출산율이 초저출산율로 떨어지게 되면서 동아시아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한일 모두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문제를 겪게 됩니다. 인구 문제의 중요한 점은 인구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인구 분포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결국 부양비의 문제,
그러니까 노년 인구가 늘어나는데 고령화에 따른 부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그 문제가 될 것 같고요. 2050년에 가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 먼저 부양비가 올라가기 시작했지만 한국의 부양비 증가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2050년에 가면은 한국과 일본 모두 노년 부양비가 80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지금 현재에 비해서 한 거의 그 4배 이상으로 부양의 부담이 늘어난다. 한국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 앞서갔지만은 한국이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과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까? 첫 번째로는 노동력 부족이 예상이 됩니다. 그 문제는 아마도 다음에 발표하실 사가라 선생님께서 많이 다뤄주실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를 중심으로 다룰 텐데요. 첫 번째가 연금과 사회복지 비용에 따른 재정 부담 혹은 연금 기금의 고갈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젊은 인구가 대도시로 집중되면서 지방 소멸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먼저 연금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1959년 국민연금법이 제정되면서 도입이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73년도에 법이 제정됐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시작된 것은 88년도에 시작됐습니다. 두 나라 모두 연금 제도는 고도 성장이 시작되던 시기 혹은 고도 성장의 와중에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고령화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때 시작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다소 여유 있게 잡고 시작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금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적립 방식과 그 다음에 부과 방식이 있습니다. 자기가 낸 돈을 자기가 찾아가는 이자를 붙여서 적립 방식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한일 양국 모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부담이 커지게 되다 보니까 부가 방식, 즉 지금 돈을 내는 사람들의 돈을 은퇴한 사람들이 받아가는 방식으로 점점 더 성격이 바뀌어가고 있는 측면입니다. 결국 그때 문제는 세대 간 형평성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그 문제가 먼저 나타났기 때문에 연금 체계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연금을 받는 연령을 높이고 그 다음에 부담률을 높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본은 국고 부담이 꽤 된다라고 하는 점일 것 같고요. 한국은 국고 부담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결국은 두 나라 모두 연금의 이런 지속 가능성 문제가 될 때 그것이 나타나는 방식의 문제는 뭘까 생각해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재정 위기로 나타나게 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기 계신 한국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연금 기금의 고갈 문제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그 방식을 그냥 유지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2050년에 GDP 대비 사회보장 비용이 40%를 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일본 재정에 굉장히 많은 부채가 쌓여 있는데 그 부채가 그 사회보장 비용 때문에 굉장히 더 급속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결국에는 일본의 연금은 한국보다는 그래도 보다 현실적으로 설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이 될 텐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처음에 연금이 시작될 때 대단히 비현실적으로 은퇴 이후에 소득의 70%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일하는 동안에 처음에는 3%라고 하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시작해서 점점 높여왔습니다만은 지금도 자기 소득에서 내는 비용은 일본의 절반 수준입니다. 결국 고갈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대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55년의 고갈이 예상되고 있고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개혁을 하지 못해왔습니다. 결국 이렇게 봤을 때 이 문제가 결국은 그 부담을 다 누가 지게 되느냐? 결국 미래 세대가 지게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개혁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방 소멸을 살펴보면은요, 물론
지방을 떠나서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대도시에 특히 몰리는 것은 고령화 이전에도 공업화 과정에서 고도 성장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입니다. 일본에서도 도쿄, 오사카, 나고야권으로 인구 집중이 그 고도 성장 과정에서 심화됐었는데 그 고령화 이후 고도 성장기 이후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결국은 도쿄권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나머지 권들은 계속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서울과 부산권이 고도 성장 이전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공업화를 하면서 공업도시들이 등장을 했습니다만 지금의 저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도쿄권에 대응되는 서울권으로만 유입이 되고 있다.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는 성장기에 나타나는 문제가 지방이 위축되는 것이었다면은 고령화는 결국 지방의 소멸의 문제가 되는 것인데 소멸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 것인가. 일본에서 10년 전쯤 되죠. 2014년에 인구전력위원회라는 데서 2040년까지 소멸 위험의 비율을 따져보니까 52%였습니다. 10년이 지난 뒤에 작년에 해보니까는 43%로 어떻게 보면 개선이 됐는데 그것은 아마 외국인의 이주 때문이라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40% 이상인데 한국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감사원에서 계산을 해본 결과에 따르면 47년도에 68.6%에 달하는 기초 지자체들이 소멸 위험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물론 굉장히 많은 제안들이 나옵니다. 뭐 그 지자체의 출산율을 높이고 그 다음에 인구 이주를 해외로부터 장려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궁극적인 해결이 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고 유일하게 가능한 것은 아마도 지자체를 더 광역화하고 서비스를 더 강화시키는 것일 겁니다. 지금 결국 이 문제를 어떻게 한일 협력을 통해서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인구는 그야말로 각 나라의 고유 권한입니다. 권한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구는 그 나라의 국민의 문제인데 해외 이주가 있더라도 일본, 한국이 서로 이주를 해봐야 서로 도움이 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적응의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개혁을 위해서는 사실은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제론토크라시라고 하는 노인 유권자가 많기 때문에 개혁을 섣불리 오케이 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결국은 그것을 극복하려면 젊은 세대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가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은 한국과 일본 지금 모두 그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한국과 일본의 청년들이 많은 교류를 하면서 특히나 이런 정치적 참여와 그 다음에 관심을 높여가면서 제론토크라시를 어떻게 극복하고 개혁을 요구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지방정부 차원에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그래도 서로 공유해야 됩니다. 만약에 광역화를 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많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가 있는데 지방정부가 신뢰를 얻고 그 다음에 뭔가 합리적인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중앙정부와 시민사회 차원에서 교류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서로가 공유하고 그다음에 연구를 같이 하고 왜냐하면 이것은 전 지구적으로 유례가 없었고 앞으로도 아마 이 두 나라에서 가장 첨예하게 나타날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문제를 공유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같이 찾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준 교수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론토크라시 이 문제는 한일 양국이 서서히 지금 당면하고 있고 최근에 저희가 서베이를 이렇게 쭉 해보면 특히 대한민국의 60대, 70대의 정치적 정향이라든지 정치 참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데 그게 긍정적으로 승화되면은 참
좋겠습니다만은 또 그렇지 않은 측면들도 상당히 있고 해서 그것이 젊은 세대의 이익과 경우에 따라서는 좀 상충되는 그런 측면들이 나올 수도 있고 따라서 결국은 정치의 문제로 이게 귀속이 되고 따라서 어떤 정치 체제를 만들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게 한일 양국의 공통적인 지금 과제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사가라 선생님. 네. ご紹介をいただきました相良でございます。私は国連や外務省で仕事をしてきた実務家でありまして、国際政治経済学を研究をしております。今日はこの日本と韓国が直面する人口減少の問題について、こういった国際政治経済学の観点でどういうことが考えられるだろうかということをお話をできればと思います。この研究プロジェクトの中で学んだことをたくさんあるんですけれども、私としては日本と韓国が共有する課題に対してですね、ヒューマンマシンチーミングという、人間と機械のチーム化といったところで、取り組んでいくのは一つの方向性なのでは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るところです。この高齢化と少子化による人口減少っていうのは、この日本と韓国に共通する喫緊の課題なわけです。で、2023年には日本の高齢者人口、これ65歳以上の人口ですけれども 29.1% に達しました。世界でも最高水準ということになりました。で、日本の人口は2008年をピークに15年連続で減少しているわけです。で、この日本と韓国がこの人口減少によってもたらされる課題というのが私は4つ大きなものがあると思ってまして、第一にですね、国家財政における社会保障制度の重い負担というものであります。まさにハンジュン先生にお話をいただいた通り、年金基金をどう維持していくかというのは、日本にとっても当然大きな政治問題であります。で、生産年齢人口は急速に減少しておりまして、高齢者の数は増えているということで、昨年ですね、日本の社会保障費は GDP と比較して 22.4% を占めるに至りました。日本は北朝鮮、中国、ロシアなど安全保障環境が厳しいこともあって防衛費を増やそうとしておりますけれども、この目標っていうのは GDP 比の 2% 程度であります。したがって、すでに日本はですね、防衛費の約11倍を、社会保障に今費やしてきているというのはですね、非常に重い現実であります。第2はですね、ファーストレスポンダーの確保という課題です。日本も韓国も、安全保障環境も厳しいですし、災害に悩まされておりまして、軍、消防士、警察官などのですね、危機に対するファーストレスポンダーをどう確保するかというのが非常に重要なんですけれども、これも難しくなってきていると。で、第3の課題は高齢化する中国という存在です。日本や韓国と同じくですね、中国も高齢化と人口減少のリスクを抱えているわけですけれども、今ですね、中国は医療機器の会社をですね、非常に温かく歓迎をしているというところがあるんですが、今中国はですね、自立自強、セルフリライアンスという政策の方向性がありますので、これはですね、経済安全保障のリスクでもあるというのはですね、日本と韓国にとって、一つ課題かなというふうに感じています。で、第4がですね、これがハンジュン先生に詳しくご説明をいただいた地方自治体の消滅というものであります。私のペーパーの中でも詳しくは書きましたけれども、この人口戦略会議 The Population Strategy Council という日本の専門家グループの報告によって2050年までにですね、日本の自治体1718のうち半数以上の744が消滅するというものを指摘をした報告書なんですが、この人口戦略会議はですね、この人口が減少することによって日本の国力も縮小を余儀なくされるということを主張をしています。確かにですね、地方自治体が消えていくということは国家の文化ですとか
伝統的な価値観や、アイデンティティにとってですね、非常に大きな問題なんですけれども、果たして人口減少は国力の減少につながるのだろうかというのはですね、これは国際政治経済においては一つ大きなトピックであります。歴史を紐解くとですね、人口問題について古くから論じられてきた問題っていうのはむしろ人口の過剰でありました。古典的な理論として、19世紀にマルサスが論じた通りですね、人口は増えていっても、農作物はすぐに増えないということでですね、結果的に人々は食料不足に直面するという議論がかつてあったわけです。でまた20世紀においてもですね、リアリストの国際政治学者であるハンス・モーゲンソーは、人口は国家のリソースであると、資源であるということを言っていたわけですけれども、人口と国力との関係っていうのはそれほど自明なものではないというのはですね、このマルサスの議論が産業革命以降、妥当性を失ったということが明らかであります。国府ですね、国のナショナルウェルスは当然農業や工業からのみ生み出されるものではなく、サービス業であったり、金融とかですね、貿易 IT などからもですね、国府というのは生み出されるわけであります。で、この今の現代の特にその2050年に向けた21世紀のナショナルウェルスを考えていく上でやはり重要なのは、IT をどう活用していくかということと、イノベーションをどう、進めていくかということかと思います。国連の専門機関の一つで、WIPO というのがあるんですけど、世界知的所有権機関というものがあります。この WIPO がですね、毎年グローバルイノベーションインデックス GII というものをランキングとして発表し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ここではですね、1位はスイスで、2位がスウェーデンで、4位につけているのがシンガポールであります。で、韓国が6位、日本が13位といった形なんですけれども、先ほどのパネルでも議論があった通り、やはりこの人口がそれほど大きくないシンガポールの経験から、日本も韓国も学べるものはいろいろあると思います。金融サービスや半導体、あるいはバイオテクノロジーなどのですね、先端技術で強固な産業基盤を築いておりますし、移民にも非常にオープンだというところがあります。であと人口と国力との関係についてはもう一つは去年ノーベル経済学賞を取られたダロン・アセモグル先生も研究をされておりまして、1990年からですね2015年までのデータを解析すると、高齢化率が高い国は1人当たり GDP も高いと。高齢化率が高くなるとですね GDP が下がるんであればですね、国力は落ちていくというふうに言えるわけですけれども、そうならないと。なぜかといえばやはりイノベーションとかですね、あとはとりわけロボットあるいはその機械の導入というのがですね、一つ大きな背景にあるということかと思います。で、この機械 AI こういったものをどういうふうに活用していくかというのがですね、日本と韓国が共有する政策の方向性であるとともに、産業革命以降ですね、世界はその人口の過剰にずっと悩まされてきていたと。アフリカは今も人口の過剰が問題になっている国もあるんですけれども、アフリカでもですね、人口減少っていうのが21世紀のうちには問題になってくるということで、人類はですね、今この人口減少っていう問題を非常に大きなグローバルな課題として対峙しているっていうのがですね、まさに21世紀前半2050年までの世界の課題ということになろうかと思います。でここでこのヒューマンマシンチーミングっていうのが非常に大事だということで、詳細はペーパーの中でもいくつか書かせていただい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時間の関係もありますのでいくつかポイントを申し上げると、日本も韓国もですね、この医療や介護の現場においてこのヒューマンマシンチーミングというのが非常に進んできています。で例えば自動車を作るとかいったものと違ってどうしても機械が全てを代替をするということは医療や介護ではできないということもあって、まさにこのヒューマンマシンチーミングが重要になってくるわけですけれども、例えば韓国ではですね、LG がですね
ロボットを開発をしていて、これが病院の中で、薬やですね、医療用品を運ぶといったものがあって、実は日本でもですね、パナソニックが、そういった薬やカルテや医療用の物資ですね、これを運ぶロボットを作っていて、でこのパナソニックのロボットっていうのは、シンガポールのチャンギ病院なんかでも使われているというものがあります。またセンサーですとか画像認識の AI などですね、ヘルスケア産業では今日本や韓国の企業が開発をしたものが非常に広がってきていると。例えばロボットスーツなんかもですね、これは日本だと筑波大学発のサイバーダインという会社がありますし、韓国ではエンジェオロボティックスという会社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まさにこういった形で、こういうヒューマンマシンチーミングを進めるというものがですね、こう日韓で進んできた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ということでですね、冒頭申し上げました通り、日本と韓国は国家財政における重いこの社会保障費の負担とかですね、ファーストレスポンダーの確保、高齢化する中国の存在、地方自治体の消滅など、問題を抱えているわけですけれども、まさにこの21世紀に世界が抱える課題としての人口減少に日韓がこのヒューマンマシンチーミングについて取り組んでですね、この経験を世界中に共有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った意味で、非常に重要なテーマになってく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以上です。네, 감사합니다. 사가라 선생님. 네. 바로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 바로 이어서 박지수 연구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청년의 대일인식과 청년 중심의 한일협력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 동아시아연구원 연구원 박지수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청년분들, 또 기성세대, 심지어 교수님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해야 하는 게 뭔가 한낱 MZ로서 굉장히 좀 부담도 많이 되고 떨리는데요. 이제 앞서 교수님들 발표들에 비해서는 한없이 얕겠지만 일단 대한민국 청년 중 한 명으로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일협력이라는 테마 안에서 청년이 왜 중요한가를 생각해보면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기성세대와는 조금 다른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EAI에서 작년 8월쯤에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 세대는 지금까지 항상 한일 관계의 안정적인 개선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역사 문제, 그런 것들에 비교적 영향을 덜 받고 또 일본과의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이제 전체적인 좀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고 또 일본이라는 나라를 바라본 상당히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즉 역사 문제와 국민이 이제 어느 정도 공유하는 꼭 직접 다 경험하지는 않았더라도 그런 기억들이 현실적으로 사라지지는 않을 거고 또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또 뭔가 이런 한 이슈에 매몰되는 대신 좀 다른 이슈들도 함께 고려해 나가면서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년을 중심으로 한 한일 협력 방안들은 어떤 게 있을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고든 올포트라는 사회 심리학자가 제시한 접촉 가설이 나열하는 그런 서로 간의 편견과 적대심을 줄이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주요 조건들을 좀 같이 살펴봤는데요. 올포트는 이제 접촉하는 집단들 사이에 동등한 지위가 보장돼야 되고 공동의 목표가 존재해야 되고 의미 있는 협력적 활동이 필요하고 또 뒷받침하는 사회적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네 가지 조건을 관통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뭐 제도적 지원 하에 한일 청년과 뭐 문화 교류 협력 사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기성세대가 제시하지 않았던, 뭐 시도하지 않았던 그런 신박한 이니셔티브냐라고 물으시면 사실 그렇진 않죠. 굉장히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었고. 근데 현재까지 어떻게 보면 저는 물론 모든 사업들이 당연히 그러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청년대와 청년포럼 이런 것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좀 폭넓게 인게이지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 뭐 매해 뭔가 실적이 필요해서 혹은 뭐 대외적으로 내보여야 하는 것을 이유로 뭐 실제 대화의 컨텐츠나 지속 가능성과는 크게 상관없이 뭐
양으로 승부를 보는 최대한 많은 청년들을 모이게 하는 것에만 중점을 둔 그런 사업들도 적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는 오는 날 이제 대중문화 향유가 한일 청년 간 인식 개선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는 여러 데이터들로 이미 입증이 된 만큼 청년 간 문화교류를 지속적으로 좀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런 이니셔티브들이 일회성이나 몇 번의 그냥 큰 행사들로 끝나버리는 큰 이유 중 한 가지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업을 지속할 돈이 부족하다, 인센티브가 부족하다, 이런 이유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한일 정부 차원에서 좀 독립적인 기금을 만들어서 좀 제도화를 시키는데 이제 재정적 기반도 확보를 해야 하니 엔터테인먼트, 영화사, 만화 제작사 등 실질적으로 좀 수요가 있는 단체들을 조직 운영 단계에서부터 좀 인게이지를 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기금이 만들어지면 보다 좀 안정적으로, 예를 들면 한일 합작 오디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한일 만화가 지망생들이 일본에 가서 연수를 받는다거나 아이돌 지망생들이 한국의 안무가들과 좀 연습을 같이 한다거나 이렇게 좀 산업을 이미 주도를 하고 있는 기성세대와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될, 그리고 또 곧 주류가 될 그런 청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이니셔티브들을 좀 차근차근 만들어야 2050년을 넘어서 좀 계속 지속 가능한 한일 관계를 만들 수 있지 않나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일자리 시장의 통합도 좀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교수님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한일은 인구 감소, 고령화, 레이버 캐피탈의 감소 등 여러 굉장히 심각한 도전 과제들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일자리 시장을 통합해서 한국 청년이 일본에서 일하기 쉽고 또 그 바이스 벌사가 된다면 단순히 양국의 노동력을 좀 더 풍부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런 경제 거래를 넘어서 전문적인 그런 커넥션을 촉진해서 상호 존중이나 신뢰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지금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자 절차 간소화, 전문 훈련 프로그램 등 좀 정부가 더 나서서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협력들이 쉽게 제도화되지는 않겠죠. 한일이 당면한 공통 과제들은 이제 인구 문제, 안보 문제, 에너지 문제, 경제 문제 등 더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사실 양국의 양극화된 정치와 미디어 내러티브들을 해결하는 것도 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앞으로 청년 세대가 그런 전쟁의 기억, 식민 시절의 기억 등에서 시간적으로는 좀 멀어지더라도 기억이란 걸 지우는 건 일단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EAI 인식조사에서도 한일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청년들도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역사 문제 해결을 꼽았기 때문에 이건 계속 양국이 가져가야 할 문제이지만 이제 적어도 이걸 조장하거나 방관하는 그런 기성 정치인들 그리고 또 몇 언론들은 바뀌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예로 저는 2019년에 시작됐던 그 노제팬 캠페인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당시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당연히 전 세대에 걸쳐서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낮았지만 일본의 그런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한 한국의 대응과 노제팬에 대한 그런 지지 여부는 또 그런 이념 성향에 따라 굉장히 극명하게 갈라졌다고 합니다. 이걸 더 악화시킨 건 이제 정부가 끊임없이 이 문제를 정치화하고 또 이런 다양한 레벨에서 어떤 건설적인 대화가 오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시도를 좀 안 했다는 게 좀 아쉬운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가 좀 회복이 되거나 일본 제품 소비량이 또 다시 좀 회복이 되면 몇몇 언론사들에선 한국은 벌써 노제팬을 잊었냐, 일본이 한국의 보이콧을 무시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런 좀 다소 자극적인 기사들을 틈틈이 또 냈죠. 근데 이 문제는 사실 기성세대가 전체적으로 다 주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예를 들면 청년들이 이제 그런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파라치라고 유니클로 매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찍어서 올린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근데 이 모든 게 결국 정치 양극화 때문이고, 이 정치 양극화가 2050년까지 해소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극명하게 좌우로 갈린 내러티브들을 완화하고자 기성 정치 세력들과 언론부터 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청년들이 신박하고 주도적인 이니셔티브를 제시하고 추진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 필요하지만 이제 좀 윗세대 분들이 길을 좀 잘 닦아주시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국가 간 협력은 이제 여러 계기들로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다시피 안정적으로 제도화되기까지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그만큼 도전 과제들도 많지만 이렇게 이해관계가 제대로 걸려 있는 집단들을 한데 모아서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거나 이제 일자리 시장을 통합해서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어쩌면 서로 대중문화까지 별로 관심이 없는 청년들까지도 함께 인게이지하는 그런 정책들이 장기적으로 만들어진다면 앞으로 2050년 사회 주류가 될 저 같은 청년들이 보다 전향적으로 뭔가 협력을 공고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 저 청년을 대변해서 그 보이스를 내신 것처럼 들립니다. 세 분 발표를 잘 들었고요. 다음은 토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최 교수님께서 다 토론을 해주셔도 좋고요. 중요한 포인트를 이렇게 뽑아서 토론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12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예, 방금 소개받은 K대 국제정책대학원의 최슬기입니다. 오늘 세 분 발표 들으면서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고 있는 인구 문제의 현황과 특징들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갖다 대처해 나갈 것이냐라는 거의 키워드가 어떻게 보면 미래 세대에 있고 미래 세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한국과 일본의 청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우할 것이냐라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일본이 인구 문제 심각하게 된지는 벌써 잘 알려져 있고요. 상대적으로 한국이 과연 인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느끼기 시작한 게 얼마나 됐을까라는 게 조금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사실 4년 전, 5년 전만 해도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심각한 인구 문제를 갖다가 느끼고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학교 출산율 1.0 밑으로 내려온 것이 생각해 보면은 뭐 벌써 꽤 오래 됐습니다. 2020 어떻게 되나요? 20년에 0.84였으니까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낮은 수치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한 2022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가 반응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 시점부터 뭐가 달라졌나? 0.81, 0.78 다 비슷비슷하게 상상할 수 없게 낮은 수치인데 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 시점 바로 직전부터 우리 사회가 한국 사회가 인구 감소가 이제 정말로 시작된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도 이제 곧 일본처럼 고령화되고 인구 감소될 거다라고 하고 출산율이 이렇게 낮다고 했지만 한국은 사실은 인구 감소는 그때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었던 거거든요. 동시에 고령화도 그렇게 심각했던가? 작년 이제 벌써 이제 며칠 전 이야기인데요. 12월 24일이었던가요? 23일 날 한국에서 그 65세 이상 인구가 주민등록 기준으로 20%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1,000만 명 이상의 이제 규모가 됐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상당히 좀 크고 또 매해 65세 이상 인구가 1%포인트씩 올라가고 있으니까 상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사실 한 5년 정도 전으로만 가도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5년 정도 전으로만 가도 한 14%, 15% 절대적으로 고령 인구 규모도 크지 않았고요. 5년 전만 해도 고령화 속도가 지금보다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속도가 빨라진 거고 이 속도는 거의 한 2030년대 후반까지 계속 지속이 돼서 거의 일본을 따라잡고 2040년대에 접어들면은 아마도 일본보다 더 고령화된 나라로 한국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진짜 이제 한국이 위기 상황에 이제 접어들었고 정말 고민할 때가 됐다. 그리고 먼저 우리보다 앞서 고민하고 있는 일본과 같이 좀 공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앞서 한준 교수님도 그 말씀 주셨는데 결국 우리가 이게 적응하려면은 뭐 일본도 마찬가지로 고령 인구고 인구가 감소하는데 그쪽 사람이 한국에 오는 게 한국 사람이 일본에 가는 게 무슨 해결이 되겠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되는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적응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도 활력을 갖고 역동적으로 또 계속 거기에 맞춰서 그 변화에 맞춰서 우리 제도를 개선해 나갈 힘을 갖는 거거든요. 그런 힘을 갖기 위해서는 전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칸막이 없애야 되겠죠. 칸막이 두고 변화를 갖다 생각하기는 힘들 겁니다. 한국과 일본 간에도 훨씬 더 교류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거의 핵심에 미래 세대가 있어야 될 겁니다. 아까 저 박주 선생님이 여러 가지 제안들 좋은 것들 많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 특히 기성세대가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제도들을 어떻게 미래 세대에 맞춰서 바꿔주느냐, 그것이 한국에서도 중요한 과제이고 일본에서도 중요한 과제이고, 그렇게 한다면 고령화 자체는 어쩌면은 경제 발전에 뭐 GDP 성장에 마이너스일지도 저는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 사가라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한 나라들 사례들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우리 인류의 역사이고요. 그렇다면은 한국과 일본이 훨씬 더 역동적으로 손잡고 서로의 모범 사례를 보고 서로 교류를 많이 하고 서로 고민을 같이 하고 한다면은 뭐 같이 고령화되고 인구는 조금 감소하더라도 훨씬 더 발전된 사회로 같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미래 세대를 잘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패널로 나오신 분들 말씀을 지금 다 들었는데요. 한두 개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혹시 그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신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일 이 인구 위기 협력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아세모글루의 다른 책, 권력과 진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기술 발전의 방향이 단순히 자동화 그리고 일자리 대체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권력이 기술의 발전 방향을 결정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저는 한국이 일본에게 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여태까지는 뭔가 저도 청년이고 청년들 사이에서 일본이 아날로그적이고 좀 행정 업무 처리도 약간 느리고 이런 인식이 있었다면 오히려 기술의 발전 방향이라는 측면에서 단순히 자동화 그리고 인공지능 AI 이렇게 기술 대체라는 측면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인구 위기를 완전히 타파하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면 적응의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이런 기술의 발전 방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일본에서 벤치마킹 하거나 혹은 배울 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치 질문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일본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고령화 사회 하면은 뭐가 사회가 침체된다는 그런 생각만 갖는데 부정적으로,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AI 시대에도 오고 정보 시대도 오는데 오히려 지금도 우리 노인 어르신분들이 다 같이 다 계시는데 노인들을 오히려 생산적으로 인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도를 좀 연구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고. 네. 네, 고맙습니다. 이 한국이 작년 12월 아까 최설기 박사님 말씀은 12월 23일부로 초고령 사회 진입을 했고 올해가 실질적인 이제 원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 우리 사가라 요시유키 상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한국도 지금 우리 노사정위인가 뭐 하여튼 등등해서 이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 정년 연장 관련해서. 근데 이제 일본이 앞선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뭐 알려진 대로 이 인위적으로 정년을 일률 연장하기보다는 계속 고용 형식을 하잖아요. 이제 한국도 지금 이게 지금 논의가 상당히 좀 무르익었지만 지금 정치적 이유로 아직까지 이게 마침표 사회적 결론을 제시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청년 세대하고 일자리 갈등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인구는 고령화되는데 나이가 드는 사람들을 계속 연장을 했을 때 청년의 신규 고용이 또 줄어드는 이런 게 있었어. 근데 일본은 어쨌든 일본도 일률적인 이런 거를 고민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 세대 갈등 때문에 그렇게 한 건지
계속 고용 형식, 또 한국 같은 경우 계속 고용을 할 경우 이게 권고잖아요. 강제 사항이 아니잖아요. 근데 한국 같으면 만약에 정부가 할 수 있다 권고를 하면 기업들이 안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실효성은 한국은 없는데 일본은 이게 사회적 신뢰가 좋아서 그런지 팔로우십이 좋아서 그런지 이게 되는데 한국은 그게 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어떤 어드바이스를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저 발표자 선생님들 두 분께 지금 질문이 돼 있어서 예, 첫 번째, 두 번째 질문 주신 것이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한국이 고령화 이전에, 초고령화 이전에 이미 가장 그 로봇 이용 비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보다도 저희가 급격하게 노동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노사 관계가 상당히 좀 과거에 비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기 시작할 무렵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독일과 일본처럼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나라들에서는 이것이 노동 대체형 로봇 이용이 아니라 사실은 고령화된 노동력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로봇 이용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오늘 사가라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휴먼 머신 티밍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결국은 첫 번째 질문하셨던 것처럼 그 기술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사회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인간과 기술이 같이 협력할 수 있을까를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 질문 주신 것처럼 사실 노년학에서는 액티브 에이징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저희도 그 방향으로 많이 가야 될 텐데 결과적으로는 저희 사회에서도 인식을 결국은 좀 상호 이해하는 방향으로 사실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담을 어떻게 덜어줄까에 대한 고민과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인생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은퇴하시거나 아니면 정년 연장을 하시면서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상호 이해를 좀 높여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도 어떻게 보면 제도적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이루어질 때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定年の延長といった話題があったので、それについてお話をしたいと思います。で、一つは日本ではですね、この社会保障費、年金の基金をどう維持していくかというのは非常に難しい問題でありまして、その打開策としてずっと考えられてきていたのが消費税の引き上げです。で、この消費税の引き上げはですね、安倍政権で 5% から 10% になりました。で、この消費税を 10% にするということ自体は、実はその安倍政権の前に民主党政権という時に、自民党と民主党と与野党で合意をしていた内容では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これを引き上げるのはですね、とっても難しかったんですね。で、安倍政権はこの消費税をどう上げる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本当に悩みまして、で、今日一つ面白いのは、2回 5% から 8%、で 8% から 10% に上げ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 10% に上げたときに、お年寄りのための費用ではなくって子どもの出産であったりとか幼稚園とか保育園を無償化していくといったところでこの予算を使うんですよというふうにですね、国民に説明の仕方を変えたんです。で、実は安倍政権というか安倍晋三さんは果たしてこれが高齢者の方にどういうふうに反応されるかっていうのをものすごく慎重に
考えておられまして、それはもちろん65歳以上の高齢者としては、我々のために使われるお金が、子供のために使われるのは嫌だと。我々はもう年金のためにたくさん払ってきたじゃないかっていう声も当然あるわけですけれども、実際はですね、非常に好意的な受け止めがあったんですね。やはりその未来の世代のために消費税を上げるっていうところに対して、65歳以上の方も一定の理解があったということで、一つ目の日本のレッスンズラーントっていうのは、やはりこの政治的に難しい問題をどう巧みに処理をしていくかということはですね、韓国にとってもおそらく避けられない課題なのではないかなと思います。で、その上で、2つ目は、今日本はですね、65歳以上でも働きたかったらどうぞ働いてくださいっていうことをですね、今言うようになっています。で、これも、いや、年金を払ってきたから、我々は65歳で仕事を早く切り上げて、もう仕事なんかしたくないっていう声が大きいかと思いきやですね、元気なおじいさんおばあさんがたくさんいるので、やっぱり長く働くというところに対して、あまり大きな政治的な問題にはなってないっていうのが現状です。ひょっとしたら日本はラッキーなのかもしれません。韓国は違うのかもしれません。ただそれは前提として先ほど申し上げた通り、65歳以上の人口が 29.1%、3人に1人は65歳以上なんですね。なので、もう社会としても、ある程度、アダプトし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適応し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っていうことに対しての、ある程度のコンセンサスがあるのかなと。あとは、それを支える医療制度ですね。これは韓国もそうだと思いますけれども、ユニバーサルヘルスカバレッジという形でですね、医療が安価で受けられるといったものは、これはアメリカでは受けられない社会的な日本や韓国の強みだと思いますので、こういった経験っていうのを日本と韓国も学びながら、あとそのロボット化についてはですね、むしろ韓国の方が進んでいるものもたくさんあるというふうに私も承知してますので、学びながら世界にも発信をしていくというのが、これからでき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네, 감사합니다. 지금 발언해 주신 걸로 해서 이번 세션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들 쭉 들으면서 지금 이제 인구 문제라든지 혹은 그 문화적 정체성과 관련된 이런 우리 일종의 그 이야기가 좀 전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니까 25년 전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거의 안 했던 얘기거든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여러 가지 단초들 그리고 일본에서는 먼저 경험을 하고 있었고, 그러나 그것이 지금 와가지고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협력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25년을 이제 또 내다보는 경우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쭉 말씀을 나눈 것들이 이제 어떤 형태로 발전이 돼서 서로 간의 그 협력 과제가 될 수 있을지 이제 사실 정말 참 궁금하기도 하고, 또 정체성 파트에서는 그 당시에는 뭐 한국의 일본 문화는 거의 얘기가 없었고, 일본 사회 일부 40대, 50대 아주머니들이 한류를 뭐 즐긴다 이런 정도의 그 한류 얘기가 있었는데, 20년 이후에는 정말 거의 성전벽해처럼 그 일본 사회에서의 그 한국 대중문화 소비, 또 한국 사회에서의 대중문화 소비, 일본 대중문화의 소비가 정말 그 놀랍도록 그 확대가 돼 있어서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25년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그 새로운 세대에게 그 다가올지, 그것도 사실은 계속 우리가 추적을 해나가면서 정말 그런 그 새로운 신시대가 올 수 있도록 기성세대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 길을 이렇게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까지 해서 5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우리 오늘 그 발표를 해주신 5세션 참 패널 여러 선생님들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